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17시 9분 지나가고 있고요. 히플라이브 목요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탐탐 이 라이브 오늘 마지막이군요.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맛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탐연탐색을 매장 가가지고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요것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프닝 토크부터 오늘은 바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K리그 팬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자, 첫 번째는요. 인천 물병 투척한 관중 124명에 대해서 조건부로 출입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진 신고한 관중이 124명이라고 하고요. 무기한 출입정지 징계가 일단 주어졌습니다. 인천이 홈경기 전후로 관람객을 위해서 청소와 물품 검사 등을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100시간 동안 이수하면 이 조건부로 징계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인천은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 2천만 원을 자진 신고자의 모금으로 납부했고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의 사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 징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적당하다, 적합하다, 요렇게도 징계 내릴 수 있구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자진 신고가 뭐 원래는 제가 처음에 듣기는 뭐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100명이 이제 넘게 나왔는데 어쨌든 자진 신고가 그래도 거의 다 나온 거잖아요. 자진 신고 나왔고 뭐 봉사활동 같은 경우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약간 그냥 보여주기식보단 그래도 약간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걸 실질적으로 뭔가 구단에 약간 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봉사다 보니까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적절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솔직히 이거 그러니까 이런 뭐 출입정지 사례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이전에도 사례들이 있었고 해외 사례들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단순하게 야 니네 무기한으로 오지 마 라고만 했을 때 이게 뭔가 돌아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말로 그냥 다른 사람이 예매했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를 뭐 매번 얼굴 검사를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그런 느낌으로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치. 뭐 저는 그리고 이게 100시간 봉사활동 이거 되게 시간 빡셉니다. 100시간. 100시간을 채우려면은 경기 전에 뭐 청소한다거나 뭐 물품 검사 도와주고 경기 끝나고 나서 청소한다거나 그래도 한 하루에 한 7, 8시간 되지 않아요? 대여섯 시간? 근데 형 이게 홈 경기에서만 하는 거 치면은 뭐 2주에 한 번씩 치면 적어도 이번 시즌은 끝나겠네. 적어도 20주 적어도 형이 말한 대로 한 7, 8시간 해도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 긴 맞아.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또 이제 축구는 야구처럼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홈 경기 맨날 홈 경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홈경기 말고 그 전날 가가지고 또 청소해도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원래, 맞아. 전날 세팅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그러니까 주말 이틀 잡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금방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 100시간 그래서 딱 시간만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안 긴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어떤 징계인지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막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다 봉사활동 이런 거 시간 채웠잖아요. 그때는 좀 뭐 여유 있게 주고 이랬어. 한두 시간 하면은 맞아요. 두세 시간 찍어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구단에서 체크하고 청소시키고 이런 거는 진짜 딱 100시간을 제대로 채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평가들이. 어쨌든 이게 또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걸 또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뭐 본인이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100시간이면 꽤 빡센 시간으로 책정이 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원 형이라면 어떤 징계 내렸을 것 같아요? 인천 구단주입니다, 형이. 뭐 징계를 내린다고 봤을 때 사실 이제 그 다른 그 팬들에 대한 어떤 여론도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구단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좀 강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내내 출입 금지. 그럼 올해는 끝. 너네 올해 오지 마. 네, 올해는 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래도 10경기 한 15경기면 되지 않을까? 10경기, 15경기? 근데 좀 애매해, 뭔가. 근데 상징성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 뭔가 같아. 센 이런 느낌이 없어. 징계는. 그쵸? 올해는 끝났습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네. 두 분은 만약에 징계 내리신다면 본인들이. 그냥 요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좀 저는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잘 나왔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골대 뒤에서 이 물병이 날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물병 개수가 105개인가 뭐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24명이 이제 조건부 출입정지 징계를 받은 건 뭐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던졌는데 그라운드까지 이제 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관중석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까지 이제 다 찾았다고 보는데 그 뭐지 골대 뒤 그쪽이 이제 뭐 시즌권 하고 이런 쪽은 이제 다 지정석이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CCTV 돌리고 이렇게 찾으면 그 해당 좌석 그 어쨌든 담당이 아니고 뭐야 그 지정받은 사람이 누군지 색출하는 게 이제 또 가능한 그렇죠,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요 정도로 그냥 저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또 타 팀 팬들이 봤을 때는 또 특히나 서울 팬들이 봤을 때는 뭐가 그럴 수 이게 있죠. 뭐 네, 맞죠. 저게 뭐 센 거냐 뭐 약하다고 딱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뭐 근데 100시간 봉사 활동이라는 것만 봤을 때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씨의 의견이 제일 궁금한 소식인데, 김두현 코치가 이제 전북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대행 성과에 기대를 했다라고 하고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23일에 합의 마무리됐고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검증됐고 뭐 성과가 뚜렷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현직이기도 하고 김상식 감독 이후 대행으로 이끌었던 성과에 좀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14라운드 홈 경기부터 팀을 이끈다고. 이게 14라운드가 김천전일 건데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네네. 이번 주 토요일 14시인데 뭐 이러면 이제 김두현 대행이 귀국하고 나서 바로 팀을 이제 이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전에 대행 경험이 있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지휘봉을 맡기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경기 김천전 때 박원재 코치가 못 나옵니다. 아, 그래요? 경고 누적이어가지고 어제 벤치에 못 앉아서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 좀 이제 발빠르게 이렇게 선임하고 바로 이제 벤치로 좀 보내려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두현 대행이 이제 그 대행 때 보여줬었던 네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쪽이긴 하거든요. 그때 당시를 좀 이제 기억을 좀 해보면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은 이제 코리안 아르테타가 좀 되줬으면 약간 그러면은 좋겠다. 그 길게 좀 보고 좀 성적 오래 좋지 않아도 좀 믿고 가고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니 뭐 그래서 하다가 잘하면 그냥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 어쨌든- 대행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장기적으로 갈 생각으로 김두현 감독을 선임을 해야지 또 하다가 또 다른 찾고 감독 할 거야 이러면 멋있지 이러면 또 않지? 답답해지는 전북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는 몰라 저도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김두현 감독이 대행했을 때 네. 팀이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느낌이. 그 승률도 별로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막 안 좋을 때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예. 막 지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많이 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반등 포인트를 잡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고 대행 시즌 5승 2무 1패래. 네. 오, 엄청 그래, 잘했구나.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반등 포인트 잘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전북 팬들 대체적인 반응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정도 선임이면 괜찮다. 그냥 빨리 와서 팀 좀 이렇게 잘 그치.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북이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지금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지나버리면 여름까지도 이게 팀이 정신을 못 차리면 진짜 강등 걱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맞아요. 여름은 어째 힘들어요. 네. 이게 또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영향도 네, 있고. 지금이 거의 마지노선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팀이 이제 변모를 해야 되는데 마침 뭐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겼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대안이 없었잖아요, 사실 전북이. 예, 근데 김두현 감독이면은 전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때 성적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물어 봤을 때 네. 전술적으로도 꽤 괜찮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북이 어떻게 입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까 뭐 채팅창에 그러니까 전북 정도 되는 그 K리그 내에서는 전북 어차피 B클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클럽이 그러니까 어쨌든 김두현 감독은 커리어상으로 이 감독 커리어가 길지 않으니 예.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니 이 김두현 감독 선임하는 게 이제 맞는 그림이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그냥 딱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럼 누굴 데려오지? 근데 김두현 감독이 왜요? 네? 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리그를 리딩하고 선도하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았었던 그런 체급 있는 구단은 감독도 좀 이제 명장을 좀 데려와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선임 막 할 때도 김상식 감독도 되게 불만이 있었나요? 근데 그때 평 좋았지 않나? 근데 김상식 감독 케이스는 그거죠. 어쨌든 전북의 레전드 선수였고
코치 단계를 밟으면서 이제 모라이스한테 아니, 바통을 받았기 때문에. 김두영 감독도 코치였었어요. 김두영 감독도 이제 그쵸? 코치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르죠. 김상식 감독은 어쨌든 전북에서 오래 뛰었고 이 구단의 문화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분위기 메이커로 맏형으로 꽤나 이제 선수 시절에 좋았었던 것도 있는데 코치 코스 밟고 커리어 밟으면서 결국에는 바통을 최강희 감독 이후에 바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모라이스 감독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한 번의 텀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김상식 감독이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건데 뭐 페테스코 감독이야 해외 무대 쪽에서 이제 성과가 뚜렷한 감독이었으니까 데려온 거고 근데 이제 그들에 비해서 김두현 감독은 이제 보여준 게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명망 있고 경험 있는 감독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김두현 감독은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감독을 데리고 와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결국 이제 뭔가 조금 애매한 어떤 그 감독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김두현 감독 신선하잖아. 그죠? 그리고 신선하고 정식 네. 감독으로 전북에 부임해서 이 김두현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는 거고 모든 감독은 그건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럼 김두현 감독 같은 어떤 그 감독을 빼고 전북에 맞는 감독을 데리고 오려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외국에서 좀 명망이 있는 그런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그게 실패했고 네. 그래서 김두현 감독에 대한 선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코치 경험도 있어요. 나름 몇 년 동안. 아, 그쵸. 예. 선수 경험 뭐 말도 못하고. 네. 아이, 선수로서는 그래, 뭐, 프리미어리그도 네. 있었던.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좀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대행 시절에 보여줬었던 그런 전술적인 게 꽤 괜찮았고 그리고 김두현 감독이 이제 어쨌든 본인만의 그런 축구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철학이나 지향하는 바는 꽤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감독 그 원일이 형이 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어제? 그제? 화요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코치로 있을 때 뒤에서 보면 다 보이고 그런데 네네네. 막상 감독해가지고 벤치 딱 앉으면 이게 시야가 엄청 좁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렇게 펼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김두현 감독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인의 지향점이 꽤 뚜렷하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대행 때. 그렇죠. 우승이무 1패면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여기 이제 본인 철학만 잘 맞물리고 어쨌든 전북 선수단도 좋으니 이게 시너지가 잘 나면은 확실히 반등하면서 치고 올라갈 만한 포인트는 좀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전북 팬들도 대부분 좀 우려보다는 저는 기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국내에서 대안 찾으려면은 진짜 명망 있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보여준 감독 찾기 진짜 솔직히 좀 어렵다고 국내 생각이 감독이 들고. 누구 있어? 그러니까 없죠. 지금? 네, 없다고 봐야죠. 없지. 그래서 저도 이거 김두현 코치 없지. 내부 습격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팀도 지금 순위가 안 좋고 성적도 좀 안 좋은데 김두현 코치 감독 경험 좀 적은데 요것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장코치님 봤을 땐 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즌 중도에 지금 부임을 하는 거고 네. 시즌 중도에 부임을 하는 그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맨날 하는 얘기지만 프리시즌이 없어요. 프리시즌이 없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독이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한 4대 6, 3대 7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적은 비중이 되냐면은 감독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편한 거를 하는 게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프리시즌에는. 그래서 네네. 뭔가 막 대단한 거를 한다기보다는 선수들이 편한 걸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선수들이 편한 걸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김두현 이제 전 감독 대행이 이제 감독이 되게 되면 이점은 선수들이 편한 게 뭔지를 이미 안다는 거죠. 물론 선수단 자체가 지난 시즌 대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고 네. 뭐 당연히 뭐 구단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막 완전히 막 뒤집어지고 그런 건 없었기 네네네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가서 이 시점에서 이미 그걸 대행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선수를 아는 게 굉장히 크죠. 선수를 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왔을 때 항상 괴리감이 시즌 중도에 부임했을 때 괴리감이 생기는 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감독이 하려는 게 있는데 거기서 너무 투머치하게 그거를 약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네네네. 거기서 이제 뭔가 되려 더 분위기가 흔들린다거나 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K리그 감독 된 경험 있으신 분이랑 저도 이제 막 오셔가지고 한번 집 근처 오셔가지고 막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인 대행하셨을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막 저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되게 막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선수들한테 좀 더 익숙한 거라서 분위기를 좀 더 다잡는 게 중요했는데, 그때 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현 시점에서 제일 현실적이고 나은 대안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국내 해외 막론하고 어쨌든 그 구단에 자리 잡혀 있는 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네. 돌아가는. 네. 그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큰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점이 될까요? 그러니까 대행을 쭉 하다가 성적 좋네? 정시로 올린 게 아니고 대행하다가 다시 코치하다가 이번에 다시 감독이 된 거면 그 텀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된 게 아니고 요것도 좀 이점이 있을까요? 뭐 그건 좀 케바케 아닐까? 네, 봤을 때. 그래도 케바케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식 그 감독 대행하다가 좀 하네? 그러니까. 한번 좀 해봐. 정식 감독 시켜줄게. 이런 느낌인데 좀 이제 대행하다가 딴 데서 아예 전북을 떠나 있었어. 근데 전북이 정식으로 가서 오픈한 거 아니야. 와 주십시오. 그쵸. 그러면 약간 좀 다르지. 그러니까 내부 성격이랑 조금 다른 거지. 느낌이 느낌은. 네. 그 본인도 뭔가 대행 때 겪어보고 요거는 내가 감독 진짜 되면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시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그러니까 스스로도 아마 그걸 돌아보는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감독 코치면은 엄청나게 자기 비판적이거든요. 네네네. 자기 비판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성적이 좋았던 것과는 별개로 분명히 또 스스로 이제 자기의 플랜이나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셀프 피드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뭐 현 시점에서는 제일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코리안 아르테타. 뭐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사실 이제 아르테타를 얘기하면은 이제 아르테타가 아스날을 한번 부임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경험이 많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했으니까. 첫 감독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근데 그게 있었죠. 페베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근데 페베 밑에 엄청나게 오래 있었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도 완전 초임 감독이었는데 아스날 팀을 어쨌든 믿어주고 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의 어떤 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김두현 감독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전북 팬들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북 팬에게 김두현 감독에게 요 정도 성과 바란다 있습니까? 올해요? 예. 그냥 올해는 상스만. 상스? 어떻게든 상스만 좀 가고. 그리고 지금 몇 위인지 아시죠? 그래서 상스라고 하잖아요. 상스요? 네. 지금 상황이면 그냥 잔류 아닌가요? 지금? 승점 차이 뭐 많이 안 근데 나잖아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북 팬이 아니고 진짜 떨어져서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었으면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진짜 전북 강팀입니다. 야 이런 상황인데 전북 팬은 우리 그래도 이래도 우리는 상스 간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갖고 있잖아. 이게 내가 이제 비아냥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강함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뭐 초기도 하고 한 3연승 하고 하면은 진짜 또 몰라. 금방 올라가. 연승하면.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차가 안 나요. 별로. 그렇긴 하네. 맞아. 지금 보니까. 전북이 13점이고 지금 6위 인천이 17점이라서 이거 한두 경기 좀 하고 어떻게 좀 미끌미끌하고 한다? 그러면 저는 상스까지는 그러면 중위권 정도를 마크한다. 그러니까 상스는 아니지 7, 8위. 그래도 뭐 김두현 감독 만족합니까? 하위 스플릿의 왕. 하스의 왕? 하스의 왕. 하스의 왕 괜찮죠. 하스의 왕 괜찮아요? 하스의 왕 괜찮지. 하스의 왕 괜찮죠. 저는 이 스쿼드를 가지고 이제 강등 걱정하는 건 이제 너무 말도 안 되지,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스의 왕 아니면 이제 그 상스의 꼬리. 상스 왕은 안 되나요? 상스 왕은 안 돼요. 아니 진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막 10경기에서 7승 8승 막 8승 1무 1패 막 이랬어. 그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있지. 사실 올해 K리그가 저는 뚜렷한 1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 그래서 더 아쉽거든요. 그리고 K리그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막 다른 빅리그의 막 빅클럽처럼 막 5연승 달리다가 1무 5연승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엎치락 뒤치락인 게 있어. 상성도 있고 진짜 그래서 몰라. 그래, 하스의 왕 아니면 그냥 상스의 꼬리 정도. 그 정도로. 만약에 어떻게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아침 간다? 야 그러면 이제 대박이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오늘 K리그 관련해서 2개의 소식 다뤄봤고요. 토픽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탈란타가 UEFA 주간대회 최초 우승을 따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레버쿠젠의 시즌 첫 번째 패배가
공교롭게도 결승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뭐 가스페리니가 이미 우승 전부터 교황, 신등의 호칭으로 연고지 베르가모에서 추앙받았다고 아주 인기 많았구나. 예. 왜냐면 이제 뭐 이제 찬우 형한테도 이제 좀 물어보고 했지만 그 아탈란타라는 클럽 자체가 우승이랑 항상 가까웠었던 클럽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강등과 이 승격을 좀 반복했었던 그런 클럽이었다 보니까 가스페리니 감독 부임 이후에 지금의 위치에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뭐 사실 가스페리니는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 아니었어도 이미 아탈란타에서는 정말 신적인 존재로 좀 추앙받지 않았을까. 예. 참 매력적인 축구를 만들었죠. 이게 아탈란타에서. 베르가모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 아, 밀란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저가항공 라이언에어 이런 거 타면은 밀라노 공항으로 안 가고 베르가모 공항으로 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밀라노 공항이라고 보통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외곽이에요. 밀란 외곽이어서 이제 위성 도시 느낌이. 아니 베르가모 인구가 12만이에요. 네, 엄청 작은 도시고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탈란타 챔스 나갔을 때 코로나 때 1920. 네, 그때 그 경기장 너무 사이즈 그때 코로나 전에 경기장 사이즈 작아서 막 그 뭐야 산시로 빌려 쓰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경기장이 작은 게 뭐 구단이 뭐 그냥 구단 자체가 너무 작아서가 아니고 그냥 도시 자체가 되게 작은 중소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팀이 이제 뭐 UEFA 주간대회 우승했으니까 예. 당연히 뭐 가스페리니 감독은 이제 신적일 수밖에 없죠. 뭐 지금이야 좀 늘어나겠지만 보니까 17년 기준 12만이면은 진짜 작은 도시인데 네. 여기 안에서 그러면은 뭐 이거는 당연히 추앙받을 수밖에 아유, 없고. 그렇죠. 예. 동상 건립도 뭐 유력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레버쿠젠 경기 쭉 보신 분들은 야 이거 무패 진짜 신하다. 리그는 이미 했고 유로파 결승에서도 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감독 샤비 알론소 인터뷰는 좀 예, 예, 봤는데 샤비 알론소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오늘 뭐 패배했고 하는데 아 뭐 얘기를 하는 게 주된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 근데 보통은 결승전이라는 무대 전에 이런 경기가 한 번씩은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승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경기 중 상황에 대해서 뭐 아탈란타가 뭐 압박 같은 경우 뭐 하그리부스였을 거예요. 아마 경기 끝나고 이제 하그리부스가 이제 뭐 막 경기할 때 이제 막 상대가 압박 막 되게 공격적으로 했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데 샤비 알론소가 뭐 듀얼에서 걔네가 이제 계속해서 1대1 대결에서 계속해서 아탈란타가 승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을 가졌을 때 포지셔닝 자체가 우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좀 더 얘기하려다가 근데 이제 말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얘기하는 게 그냥 어차피 이거는 전술에 관한 게 아니라고 그냥 전술에 관한 게 아니라고 그냥 그 흐름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전술적으로 더 얘기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기세인 거죠. 샤비 알론소는 첫 번째 골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골 이후로 완전히 좀 흐름이 넘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입중계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아탈란타처럼 뒤 없이 압박하고 앞쪽에서 가둬놓는 팀은 결국 이 득점이라는 리턴 값을 확실히 벌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루크만 역할이 너무 중요했고 그렇죠. 어제 뭐 멍걸로 해트트릭 했으니 인생 경기 했으니까 이게 유로파리그 전체로 보게 되면은 아탈란타한테서 사실 따지고 봤을 때 대응을 제일 잘한 팀은 스포르팅이에요. 스포르팅. 그래요? 네, 스포르팅이 있어 보니까 완전히 이게 3-4-3 대 3-4-3이어서 완전히 겹치거든요. 네. 덮어 씌워져요 서로 수비를 할 때. 근데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 그 특유의 그 골킥 때부터 그 바리에이션 변화 형태 가져가는 게 있어서 대처는 아탈란타에 대한 대처 자체는 사실 저는 스포르팅이 제일 좋았다고 보는데 이제 레버쿠젠은 좀 그게 잘 안 된 거죠 결국은. 어쨌든 어제는 뭐 경기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아탈란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우승할 만한 팀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또 수빈이 형이랑 이제 둘이 입중계도 오랜만에 했는데 계속 그냥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잘했어, 어떻게 진짜. 저렇게 뛰냐. 아탈란타 잘했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뭐 말도 안 됐어요. 진짜 토 나오게 뛰더라고요. 아 진짜. 처음에 봤을 땐 아 이거 오버페이스 이거 한 70분 이후에 지추겠다 했는데 경기 내내 그냥 아탈란타가 주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탈란타 팬들이 태훈이라고 그 부르는 텐 코프메이너리스 예. 이 친구랑 에데르송 중원이 그냥 레버쿠젠 중원 상대로 너무 압도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앞쪽에서 뭐 풀어나오질 못하고 어제 비르츠 우리 뭐 한 5번 아 비르츠 어제 진짜 안 보였어요. 그리고 비르츠 네. 그렇게 교체됐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중원에서 공 잘 차고 뿌려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개같이 뛰고 수비 열심히 해주고 한 발 두 발 뛰는 맞아. 선수들이 결승전에선 더 필요한 것 같아.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어제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아탈란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상대 진영 압박할 때 완전히 거의 1대1로 대인방어에 가깝게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대인방어에서 그렇게 가깝게 압박을 하면은 결국에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골키퍼에서 한 번에 길게 찼을 때 거기서 한번 키핑하고 그 다음에 3자 연결할 수 있느냐랑
그다음에 결국엔 1대1이에요. 1대1에서 공중볼이 됐든 아니면 뭐 땅볼로 해서 그라운드 듀오를 했던 1대1에서 승리를 못하면은 이제 결국엔 승산이 없는 건데 레버쿠젠은 사실은 항상 수적 우위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플레이하는데 익숙한 팀이다 보니까 그렇게 1대1로 갔을 때는 사실 아탈란타가 또 어떻게 보면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경기 전에 주원영 픽 영상 만약에 찍어서 예상하라고 했으면 레버쿠젠 아탈란타 어디 골랐을 것 같아요? 솔직히. 레버쿠젠 왔다 폭소 이집맨 나오나요? 왓더벅소이지 이거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이거 무조건 레버쿠젠이다. 뭐 아탈란타 야뭐 잘 뛰고 뭐하고 이 기세라는 건 못 이긴다. 그렇지. 지금 레버쿠젠 무패 이거 쉬운 줄 아냐 여러분. 결승전에서 이거 깨질 것 같아요. 아 사비 알론소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왓더벅소이지 레버쿠젠 승리입니다. 이렇게 했죠. 하지만 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게 이제 마구 지기 제일 중요해. 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했겠죠. 네. 다들 아탈란타 레버쿠젠 경기 전에 물어봤으면 아니 뭐 해외 배당이 말해주지 않을까요? 어제도 보니까 레버쿠젠은 1배수 떼고 아탈란타는 뭐 3배수 넘어가더만. 맞아. 또 다들 비슷하게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 예. 혹시 장코치님은 좀 다른 시선으로 이건 아탈란타가 잡을 거네라고? 저도 레버쿠젠이 좀 더 높긴 했는데 그래도 네. 그냥 결승전이기 때문에 그냥 해봐야 안다고 했을 것 같긴 해요. 아탈란타도 좀 이번 시즌 많이 보긴 했어가지고 네. 해봐야 안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도 아마 레버쿠젠이 조금 더 이길 확률이 높다고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픽은 진짜 하면 안 돼. 네. 아니, 지금까지 뭐 맞힌 게 없잖아요. 지금 장난치냐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를 다 맞춰 게 있어요? 한 하나, 20개에서 한 이렇게는. 3개 맞춘 거 그래, 아니야? 그거는 뭐 맞춘 게 아니잖아. 아니 보여줄게. 보고 판단해요. 네, 제가 보여줄게요. 구매 적.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자, 환급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생각보다 근데 다 둘, 넷, 조합해가지고 여섯, 여덟, 3주 연속 맞췄어요. 10개 중에서 3개. 근데 뭐 배당이 중요하긴 하지 사실. 이게 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2개 걸어서 1.8배. 야 얼마 이득이야? 32,000원. 오. 이거 많이 떴는데? 네. 오. 아시겠어요?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셨나요? 예. 아니요 안 알려줬죠. 네, 이건 나 혼자 했죠. 뒤토토 했냐면서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거 네. 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그 픽 주시는 분들 있거든. 네. 그분들이랑 픽 분석하고 픽 주고 줘서 맞추고 이래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가? 네. 이거 혼자 해가지고 맞추는 거는 뭐 어차피 니들 뭐 해가지고 다 무시했잖아. 나 기분 나빠서 내가 안 알려줬어. 이러면은 그래도 뭐 아니 근데 이제 그 배당 무시를 하게 된 경위가 중요한 아니 거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못 알려주나. 믿고 따라오는 게 있어야지. 그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파도가 있어도 끝까지 선장을 믿고 좀 따라와야 그래 된다. 따라와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혹시 이렇게 배당 좀 적은 거 말고 역배 하나. 이거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 안 했는데 나는 요거 걸어서 먹었다. 아 그런 건 없어요. 다 정배예요? 네네.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중이네. 네. 조합을 잘해야 돼. 네. 조합으로 간다. 역배? 예. 사실 역배의 다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도박입니다. 네. 역배 너무 따라가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정배로 가야 확률 된다. 높은 걸로 가야 돼. 역배라는 것은 언제 역배라고 얘기해야 되냐? 언제 그런 픽을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전문가스럽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팀에 대한 팔로워가 잘 되고 이 팀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어. 이 경기에 대해서. 근데 난 이 팀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난 이 팀을 하고 싶은데 배당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야. 거의 역배 수준은 높은 거야. 그때가 이제 그걸 픽할 때예요. 내가 이거 나랑 이거 다르게 보던데 이렇게 확 들 때. 역배는 크게 먹어야지. 그래서 여기 픽해야지. 이게 아니고. 나는 이걸 확실하게 했어. 그러니까 배당을 안 보고 이 팀을 나는 확신하는데 첫 번째 배당이 좋다. 그때가 이제 역배로 가는 거죠. 뭐 이후에도 뭐 당연히 일정 다가오면 물어보겠지만 돌문 레알 그러면은 어디가 좀 괜찮습니까? 왓더벅소 이지맨 또 나옵니까? 돌문 역배? 로이스의 마지막. 안 된다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자 저기 로스 블랑코스 저 레알 마드리드 팬 지금 나왔고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딱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속적인 것도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예. 약간 신앙? 미신 같은 걸도 갈 필요가 있는데 예. 일단 기운이 지금 유로파리그에서 레버쿠젠이 아탈란타한테 0대3으로 패하면서 예. 독일에게 가는 이제 기운이 많이 기울었어요. 기운이. 예? 이게. 그래. 예. 그 기운이 빠지고 있어요. 독일에서. 독일 기운이 이제는 끝났구나. 빠졌어요. 그 레버쿠젠이 그렇게 이제 예. 그 0대3 패하면서. 그래서 그 기운에서
어떤 그 예상을 좀 해보면 레알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다. 레알이다. 네. 그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레알 마드리드 우승! 딱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조원이 형의 분석은 레알이다. 뭐 이 정도. 네, 뭐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아탈란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 우승했던 얘기해봤습니다. 레버쿠젠의 올 시즌 첫 번째 패배가 기록이 됐고 자,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리가 여기서 뽑혔습니다. 디애슬레틱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선정을 했는데요. 최고의 선수, 최고의 영플레이어, 베스트 11, 최고의 골, 최고의 영입 이렇게 어워드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수 로드리가요. 70경기 이상의 정규 시간 동안 맨체스터 시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올 시즌에 이제 리그 기준 4경기 제외하고 모두 선발로 나섰는데 이게 스탯이 미쳤어요. 8골이랑 9개의 도움. 야, 이거 좀만 더 띡띡 했으면 이거 텐텐도 됐겠다. 그치. 진짜 대단해, 로드리 보면. 가려놓고 보면 약간 데브라이너 느낌 나죠. 좀, 그러네. 좀만 더 봤어요. 하면. 진짜 과장 좀 보태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20골 넘는 선수들 막 이렇게 많이 봐서 그렇지 진짜 이 정도의 공격 포인트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도 삼선에 그래. 나온 근데 선수가. 후방에 있는 선수가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윙어가 이 정도 스탯 찍어도 꽤 괜찮은 거야, 사실. 진짜 괜찮죠. 사실 10을 우리가 보통 기준 잡으니까. 포지션으로 따지면 김상식이 이렇게 골 넣은 거거든요, 사실. 식사마. 왜 굳이 근데. 근데 식사마 현역때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근데 식사마. 그 김상식에게 8골 9개 도움을 기대하냐고. 안 하죠. 안 하잖아. 네. 김남이랑 해요? 안 하잖아요. 네. 대단한 겁니다. 그럼요. 로드리 요 정도 스탯을 쌓고 제가 올 시즌 어떤 경기인지 어떤 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로드리가 상체 페인팅하고 툭툭툭 해가지고 낮게 깔아쳐서 넣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 들어냐면 그냥 얘는 축구를 잘한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고 그냥 공격수나 여런데 나도 잘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 본 선수 중에 밸런스가 제일 뭐랄까 그냥 뭔가 수치를 재가지고 이 몸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신체 밸런스 밸런스가 네. 정말 너무 5대5로 딱 잡혀져 있는 좌우 어느 하나 쏠리는 거 없이 네, 거의 뭐 정말 로드리 공 딱 이게 잡아놓은 거 보면 무슨 한 100년 동안 그 자리에 박혀있는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정적이야. 약간 우직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이제 로드리가 사실 프리미어리그 공홈이나 뭐 PFA 올해 선수 이런 쪽에서는 외면을 좀 많이 받아와서.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뭐 발롱도르나 뭐 이제 이런 거 시상할 때도 이제 뭐 삼선이나 이제 미드필더들은 아무래도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득표나 뭐 결국 이제 수상 결과가 다 말해주지만 좀 뭔가 안 뽑혔던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언론사의 선정이고 합니다만 저는 디애슬레틱에서 이렇게 로드리 뽑은 건 그동안 이제 삼선에 대해서 뭔가 약간 등한시했었던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여기 질문지에도 써있는데 왜 PFA랑 프리미어리그 공홈은 왜 로드리를 외면했을까요? 그전에 여기 그러면은 뽑힌 게 누구였죠 보통? 베스트 11 할 때 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네, 6번 뭐 라이스 이렇게 뽑히지 않았어요? 아니 베스트 11 말고 그냥 시즌 MVP. 시즌 MVP는 약간 좀 저 공격에 좀 쏠리지 그러니까. 않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근데 이거는 뭐 깜나바로 말고는 저거 올해 선수 아니 발롱도르 뭐 받은 선수고 그냥 그런 거 다 공격수긴 하지. 모드리치도 사실 미드필더지만 이제 앞쪽이고 훨씬.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메시, 호날두 뭐 이렇게 약간 생각하면은 로드리를 외면했다기보다는 그냥 축구 종목의 특성상 이게 적은 골로 승부가 가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선수들한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 사무국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 있잖아요. 네. 그 PFA랑 다른 거. 네네네. 그 시즌 MVP, 프리미어리그 시즌 MVP. 거기도 사실 이제 후보군에 로드리 못 올라갔을 때 팬들이 얘기 많이 했죠. 로드리 지금 시티에서 한결만데 그리고 올 시즌 얼마나 잘했는데 후보조차 못 올라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뭐 디애슬레틱에서는 어쨌든 로드리를 최고의 선수로 뽑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활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100%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게 그 로드리 관해서 그 과르디올라가 아스였나?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고
과르디올라가 로드리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을 또 로드리가 그걸 보면서 또 화상을 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거 약간 그 형철이가 밤양갱 찍고 우리가 그 밤양갱 보면서 네,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런 느낌이 었는데 과르디올라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막 외모를 묘사해. 야, 머리 이렇게 딱 싹 깎고 발바지에서 싹 넣어서 입고 문신 없고 야, 얘는 그냥 홀딩 미드필더야. 홀딩 미드필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로드리한테 보여주면서 또 그걸 해요. 막 로드리가 웃으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냥 외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로드리라는 선수는 이거에 못 뽑힌 거에 아마 진짜 개의치를 않았을 거예요. 제가 성격이나 뭐 느끼기에. 이런 거를 추론했을 때 그런 과르디올라가 묘사한 그런 외적인 특징 자체가 그런 성격이어야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의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의식을 안 했으니까 또 결국에는 그러니까 야 뽑아 이래도 안 뽑냐? 안 뽑을 수가 없지 약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로드리라는 선수는 뭐 저희가 예전에 로드리 다룰 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 선수가 이제 비아레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커리어 시작하고 알레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로 온 케이스인데 비아레알 1군에서 뛰면서도 이 친구 그 대학 기숙사에 살았어요. 룸메이트들이랑.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내가 혹여나 이런 축구라는 종목이 사실 굉장히 극소수만 성공을 하잖아요. 이 축구 선수라는 거. 물론 1군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만 여기서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욕심이 좀 많았었던 선수라서 축구적인 그러니까 그런 기타 종목에 대한 학위,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면 본인의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공부는 얼마나 이제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또 좋은 감독들을 또 만나면서 이제 시메오네한테 배운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과르디올라한테 가면서 배운 것도 이제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로드리라는 완성형 선수가 좀 태어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선수는 로드리 이 이야기였고 최고의 영 플레이어, 최고의 영입은 똑같은 선수가 뽑혔습니다. 콜 파머. 22골과 11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 합산은 1위였고 득점 2위, 도움 2위였습니다. 뭐 사실 스탯도 스탯인데 그냥 올 시즌 첼시는 그냥 콜 파머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했습니다. 최고의 영입으로도 뭐 이 선수를 안 뽑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 올 시즌 파머 첼시 가서 요렇게까지 잘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사실 좋은 재능이긴 했지만 사실 저 맨시티에 있었을 때 그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야. 아 패기는 있다. 맨시티 뛰는 거 보면. 근데 너무 패기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신인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뛰니까 난 좀 재수없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애가 뭔 느낌인지 알아. 뭔 느낌인지 알아. 재수없을 것까지야. 패기 있고 한 건 좋은데 새끼가 좀 과한데? 이게 패기도 너무 있으면 약간 좀 그런 보이거든 사실 그런 느낌. 약간 좀 선 넘는 약간 그런 좀 느낌. 선 넘는데 조금 좀 선 넘는데. 패기, 객기 뭐 이렇게 될 수 조금 있으니까. 선 넘는데 약간 이런 생각 저는 가끔씩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계속 그 펩이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 사용하지는 않았었죠. 네, 뭐 실장 시간도 좀 됐고. 그렇지. 근데 첼시로 넘어가더라고. 야 첼시에서 잘할까 못할까가 아니고 첼시가 왜?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팔머?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도 팔머를 데리고 있기보다는 도크란 선수를 영입을 했고 또 필포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첼시가 원했던 게 저는 의아하긴 했어 팔머. 근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환상적인 영입이었었고 그런 뭐랄까 어렸을 때 보여줬던 그런 그 방금 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선 넘는 어떤 그런 플레이들이 여기서는 완전히 본인만의 어떤 장점으로 승화되면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이제 변모하면서 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감독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펩은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한 발자국, 두 발자국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설정을 해놓는 감독이고 본인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감독이라면 그렇지. 저는 그거에 비해서 포체티노는 유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팔머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조금 더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아까 주원이 형이 그 약간 그 싸가지 없다고 한 그 패기, 당돌함 요런 게 더 시너지로 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팔머가 워낙 잘하니까 또 플레이가 내가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맞는 공격 포인트를 뭐 내년 시즌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팔머의 플레이를 보면 그냥 뽀록으로 터진 시즌이 아니에요. 플레이를 보면. 맞아요. 예. 그리고 어떤 그 골을 넣거나 패스를 했을 때의 이 왼발 센스를 보면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네, 그걸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년 시즌도 더더욱더 이제 기대가 되는
파머의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감독 바뀌면은 진짜 좀 모르긴 하겠다. 어떻게 파머 쓸지를 모르니까. 그냥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지금 파머는 지금 20골 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감독 바뀌어가지고 뭐 어떻게 쓴다 저렇게 그러진 쓴다? 않으려나? 그럼 어네피 뜨고 딴 데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갈 데는 있다 이거죠. 물론 첼시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감독하고 새로운 감독과 잘 맞춰서 또다시 좋은 시즌을 보내길 첼시 팬이 바라겠지만 네. 팔머 개인적으로 만약에 감독하고 안 맞아가지고 나는 뭐 어쩌저쩌 했다. 근데 이번 시즌의 이 성과가 적어도 몇 년간의 팔머의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그 행보는 보장해주지 않을까. 요 정도 하는 선수가 한 시즌 지금 통으로. 네. 그 PK 9개인데 20골 넣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미가 있죠. PK 넣는 것도 능력이에요. 맞아. 이 확실한 맞아요. 페널티킥 키커가 있는 것 그리고 그 PK가 주어졌을 때 이걸 높은 확률로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저는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의미가 있죠. PK 9골 빼도 10골이 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윙포워드가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최고의 골은요. 가르나초. 이 원더골 기억하세요? 아 뭐 이거 뭐 네. 프리미어리그 봤으면 무조건 기억하죠. 예. 3분 만에 킥오프 3분 만에 골 나왔고 올 시즌에 또 기억에 남는 골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 가르나초 원더골이 제일 임팩트 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딱 이 골 들어가자마자 사람들 반응이 아 올해의 골 나왔다. 그 평가가 좀 컸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루니 골이랑 많이 맞아요. 비교가 됐었잖아요. 네. 이게 맨유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오버헤드킥이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베일이 챔스 결승에서 넣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난도가 진짜 네. 와. 넣었는데 근데 이게 뭔가 그 동작 그 실루엣이 뭔가 근데 그 루니 골도 그렇고 이번 가르나초 골도 그렇고 그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루엣 자체가 가르나초 이번 골은 진짜 좀 보기가 너무 좋았죠, 사실. 이게 뭔가 뭐 미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으면은 약간 예술 점수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예. 진짜 그 이거 딱 터졌을 때 일단 룬이 제일 먼저 소환됐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적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홈에서 원정. 이걸 한 게 네, 아니고 네. 그 더군다나 뭐 올 시즌 맨유가 뭐 좋았나? 근데 또 그게 아닌데 이렇게 뭐 시작하자마자 구디슨 파크에서 그렇게 뭐 원더골 받고 시작하면 이건 뭐 팀적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기세적으로도 좋았는데 이제 가르나초가 이걸 넣고 더 이제 올라갔으면 했지만 이제 그건 아니었다는 게 그렇죠. 선수나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요소가 되긴 하겠죠. 네. 자, 베스트 11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든, 와킨스, 파머, 라이스, 로드리, 웨데고르, 우도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살리바, 베나이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이렇게 뽑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보셨을 때 이 친구 없네 하는 좀 선수 있습니까? 빠져서 아쉽다. 뭐 토트넘 비카리오도 골키퍼 포지션은 충분히 경쟁할 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고. 근데 저는 고르게 잘 선정한 것 같은데요? 그게 봤을 때. 우도기 말고 확실히 그바르디올이 왼쪽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왜냐면 우도기 그러니까 풀백, 이 좌풀백이 뭔가 그러니까 봐봐. 와킨스 톱 올 시즌 졸라 잘했죠. 그렇지. 콜파머 뭐 말할 필요 없지. 네. 포든 그렇죠. 뭐 라이스 뭐 로드리 웨데고르 그런데 좌풀백이 딱 그 포지션 했을 때 뭔가 뿅 생각나는 선수가 좀 없긴 해. 전반기 때도 막 베스트 11 뽑을 때 왼쪽 풀백 우도기 뽑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때도 뭐 몇 경기 못 나오고 이랬을 때도 아 왼쪽 풀백 올 시즌 치고 나는 거 하는 선수 없다 요 얘기 했는데 결국 올 시즌 내내 뭔가 왼쪽 풀백은 확 특출나는 선수가 안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바르디올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바르디올? 왜냐면 이제 뭐 그바르디올을 왼쪽 풀백으로 안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선수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의 어떤 그런 걸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네. 저는 우도기보다는 그바르디올을 하겠습니다. 네. 그바르디올이 28경기에 선발 26경기 나왔으니까 뭐 경기 수도 그렇고. 두 분은 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뭐 그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지 정도 있는 게 와킨스가 들어가도 뭐 크게 당연히 뭐 뽑힐만 하지만 저는 이삭도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하고 왼쪽 풀백은 저는 좀 팀 성적이 아쉬운데 달롯. 달롯이니까 왼쪽 나왔다 오른쪽 나왔다 왼쪽 나왔다 오른쪽 나왔다 하는데 한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 더 나왔으면은 들어가도 제 생각엔 크게 문제 없다고 봐서 네 달롯이랑 뭐 이삭 정도. 이삭도 전 소시에다드 있을 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와서 너무 잘했고 그리고 홀란도 뭐 이제 득점왕이고 정말 잘했지만 저는 그냥 임팩트는 와킨스가 훨씬 더 올 시즌에 좀 쩔었던 것 같아요. 이 최전방 근데 톱 최전방은 포지션 득점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트라이커인데. 아 근데 그 뭐 네? 혼란에 대해서도 맨시티 팬들 막 의견 저도 알고 있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 올해가 뭔가 공격수들이 되게 사실 씹어 먹는거나 최고의 공격수다 요 느낌이 좀 공격수들이 좀 덜했어요. 근데 이제 혼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경기 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팀이 토너먼트나 이런 데서 결승까지 올라갔으면 그런 얘기를 덜 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데서의 어떤 느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와킨스 잘했고 아스톤 빌라도 뭐 챔스 가고 했으니까. 이게 와킨스랑 걔 누구죠? 본머스? 그 솔랑케? 네, 솔랑케. 솔랑케는 그러니까 좀 단순히 골 넣는 거 이상한 팀 그 메커니즘상 맞아. 조금 더 비중이 커요. 그래서 골을 넣는 역할도 있는데 그 외적인 역할도 있어서 네. 그 둘은 조금 약간 결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다른 스트라이커랑은. 자 이렇게 뽑혔고 보면은 맨시티는 우승했는데 필포드 로드리 딱 2명 뽑혔고 아스날은 라이스 웨데고르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 5명 뽑혔습니다. 근데 뭐 올 시즌 아스날 수비진은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잡을백은 물론 이제 뭐 축출난 선수가 없다고도 얘기했고 아스날도 이제 좀 힘든 그런 게 있었으니 근데 이 셋 아스날 수비진 그냥 딱 데리고 오는 거 뭐 저는 사실 이견은 없습니다. 아니 뭐 사실 뭐 맨시 팬들 특히 센터백 조합은 그렇지 맞아요. 네, 맨시 팬들 입장에서 왜 우리 왜 이렇게 안 뽑혔냐 했는데 또 아스날 선수들 보면 또 올해 또 잘하긴 했어. 그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네. 뭐 여러모로 베스트 11도 저는 요 정도면 합당하게 적절한 선수들 배치가 잘 돼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베스트 11이 나오고 이게 뭐 언론사에서 나오든 아니면 뭐 PFA 뭐 공식 뭐 리베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이게 논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란이라고 하면 논란이겠지만 그 얘가 왜 없어? 얘는 왜 여기 들어갔어? 뭐 이 선수는 왜 빠졌어?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정도면 그냥 막 진짜 치고받고 싸울 만한 그런 활활 타는 주제까지는 없는 좀 무난한 선정이 아닌가. 그리고 보면은 맨시티 둘, 아스날 5, 아스톤 빌라 둘, 토트넘, 첼시 1명씩 있는데 리버풀은 아예 없고요. 그럼 리버풀이 한 명도 리버풀 아예 없네. 없어요. 리버풀 반다이크 뽑힐만 하지 않아? 그 반다이크 나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냥 상대적이죠. 뭐 이게 마갈량이스랑 살리바가 너무 압도적인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둘의 조합을 넣고 싶었나 보다. 그것도 맞죠. 네. 네. 약간 뭐 현지에서도 얘기 많이 나온 게 그잖아요. 그 2004-2005 시즌 첼시에서 까르발료랑 네. 까르발료랑 존 테리 그때 조합 이후로 뭐 최고의 조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딱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듀오 느낌이 딱 이게 세트 느낌이 강하니까. 오랜만에 나온 세트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옛날에도 맨유에서 이제 퍼디난드 비디치 퍼디치. 네. 퍼디치. 그 다음 이후에 이제 뭐 아까 전 존테리 까르발료도 있었지만 그 다음 이후에 무슨 반다이크 뭐 리버풀 그 좋지만 거기 짝이 누구냐? 반다이크 뭐- 마팁 정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팁 부상 많아가지고 그렇지. 못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 하니까. 둘이 벽. 어. 2명 나오면 벽이야. 이런 조합이 별로 없었거든. 한 명 한 명 있었죠. 뭐 맨시티 후뱅 디아스. 후뱅 디아스 짝이 누구냐? 후뱅 없잖아. 디아스. 맞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나잖아. 근데 이제 아스날은 마갈량이스 살리바. 이거는 이게 딱 고정이야. 바로 딱 나오잖아. 그러네. 토비랑 베르통원도 좋았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듀오 느낌으로 이제 묶일 수 있으니까. 첼시 결승 멤버 수비수죠? 네. 첼시 결승 같은 수비수들 조합이었죠? 네. 그쵸 뭐 라인업 제가 다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렇지 토비나 않았을까요? 베르통원도 뭐 괜찮았죠? 별 너무 합도 좋았고. 네. 자, 요 정도로 베스트 11 다뤄봤고요.